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1부에서 저의 어떤 그 포부를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비즈니스맨과 사기꾼의 그 차이는 자기가 한 이야기를 지키느냐, 아니면 지키지 못하느냐의 차이다. 그렇다면 어쩌면 미쓰리는 앞으로 제가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자칫 잘못했다간 사기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되게 어려워했던 거거든요. 제가 작년 5월 달에 바텍이라는 종목을 유료 방송으로 추천해 드리면서 제가 목표했던 거는 모든 분들이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게 실패했을 때 제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뭐냐면 제가 사기꾼이 된 것 같아서 너무나 힘들었던 거거든요. 이번에 이제 또다시 이제 1년 뭐 반 가까이 되는 시간 내에 이제는 미쓰리가 이제 좀 뭔가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또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 이거 사기꾼이 될 수 있겠구나.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것이 누구나 다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되는 거라면 좋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주식은 99명이 한 명을 벌어먹이는 게임이라면서요. 물론 저는 그거를 부정합니다만. 그랬을 때 나는 최선을 다해서 뭔가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불가능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나는 결국 그러면 또 그분들에게는 내가 사기꾼이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을 쉬면서 한강에 가서 멍 때리고 산책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런 거였죠. 그러면서 제가 결론을 내린 건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은 제가 내가 영어를 한번 공부해 봐야지 그리고 뭐 영어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수업을 듣습니다. 한 30명이 듣는다고 쳐요. 그럼 그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 아무리 열심히 자기 수업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주지만 그 선생님의 수업을 받는 30명 모두 영어를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즉 그 얘기는 주식이라는 거와 영어라든 거라든가 혹은 그 다른 모든 것들 다 100% 성공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래? 그러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생각을 자꾸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이유가 우리가 옛날 속담에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고생 끝에 병이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나이 들어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 편한 게 내가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이 먹어서 여러분들이 빌딩주가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이고, 그럼 세금 문제, 아이고, 그 임차인들이 막 속썩이고 막 월세도 안 내고 막 집도 안 빼고 막 그러면은 막 그냥 명도 소송 또 걸어야 되고 또 아버지 부모가 또 빌딩 주니까 또 자식들이 또 그냥 막 재산 문제 가지고 막 또 그냥 소송 걸고 이럴 수 있고요. 그죠? 세금 문제 막 복잡하고 막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노년에 빌딩주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몇 천만 원으로 내가 올해 종합 검진 한번 받아볼까? 그랬을 때 아주 내 뼛속 구석구석까지 다 한번 받아보지. 그런 그 건강검진 같은 거를 결정했을 때, 돈이 없어서 다음에, 모르는 게 약이야. 알면 병이야. 이렇게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40대 중반이지만 10년 동안에 그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게 아니라 고생 끝에 병이 오니까 최소한 노년에 좀 건강하게 건강검진 좀 받고 몸이 아프면 치료도 받고 그죠?
뭐 정기적으로 진짜 뭐 요즘에 보험 잘 나오니까 보험에다가 계속 너 특약 같은 거 걸어가지고 예, 보험 같은 거 들고 저는 이게 가장 이게 노년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예, 뭐 여러 가지 요즘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자, 저의 주저리 수사를 뒤로 하고 다시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면 미쓰리는 지금 상황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을 한다. 돈을 계속 푼다. 근데 돈이 어딘가 막 사라진다. 이상하게 경제가 나쁘다고 하지 않는데 계속 돈을 요구한다. 잠깐 여담으로요. 저는 매월 한 하순 정도 되면, 하나금융투자증권의 사이트에 가시면 증시 칼렌더를 다운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금융투자증권의 증시 칼렌더를 다운을 받아서 제가 벽에다가 떡 붙여놓고 이제 한 달 동안 예, 어떤 일정이 있나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9월 25일 날 제가 방송을 녹음한 다음에 하나금융투자증권 사이트에서 그 증시 칼렌더를 받아서 이제 프린트를 해서 쭉 본 거죠. 아, 우리나라는 뭐 한글날 휴장이고 뭐 이런 것도 보고요. 뭐 ECB 뭐 이런 통화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일본 휴장이 언제고 뭐 중국의 뭐 휴장이 언제고 이런 것들을 쭉 봤는데 10월 31일 날 영국의 브렉시트에 관련된 일정은 있습니다만 10월 27일 아르헨티나 대선 문제는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좀 시력이 좀 나빠져서 깨알 같은 글씨를 잘 확인을 못해서 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점검한 바로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증시 칼렌더 밑에다가 10월 27일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라고 적어놨습니다. 왜 적어놨겠습니까? 어느 녀석이 땜에 금을 가게 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단기 자금 시장에 돈을,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RP 거래, 즉 레포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얼마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하루짜리 오버나잇 레포를 10월 10일까지 750억 달러씩 매일매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 이후에도 필요하면 계속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하고 이거의 문제가 그거와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하루짜리 오버나이트 레포뿐만 아니라 14일짜리 레포도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 어제 방송에서 제가 이 14일짜리 레포는 300억 달러를 공급하는데 수요가 2배 이상 몰렸다. 620억인가 몰렸다. 이거 어제 얘기해 드렸잖아요. 자, 그러자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어떤 일을 하냐 하면 14일짜리 레포를 300억 달러가 아니라 600억 달러로 26일부터 2배로 확대해서 공급하기로 합니다. 또 하나, 하루짜리 오버나잇 레포도요, 75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로 확대해서 공급합니다. 왜냐?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4일짜리 레포는 공급하기로 한 300억 달러의 2배 이상의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고, 하다못해 하루짜리 오버나이트 레포도 750억 달러가 한도인데 52억 달러가 더 초과돼서 수요가 발생됐다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돈을 이렇게까지 단기 유동성을 풀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사실 공급보다 수요가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오히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14일짜리를 2배로 확대시킨다든가, 즉 결국 이 얘기는 시장에서 돈의 수요가 계속 돈을 이렇게 손에 쥐려는 그런 회수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지금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떠한 문제의식이, 어떤 위기의식이 느껴지면 돈 있는 사람이 돈 냄새를 가장 먼저 맡습니다. 제가 금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면서
작년에 1200달러 뭐 어쩌고 얘기하면서 돈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아마 그때 금을 샀을 거다. 지금 1400, 1500 왔을 때 1400, 1500달러, 1400, 1500달러 왔을 때 1900달러 갈 테니까 사라. 막 사람들이 이래도 돈 있는 사람들은 안 살 거려? 오히려 아까 제가 일부에서 미국의 경제 지표에서 신규 주택 판매 잘 나온다. 근데 그거는 그냥 평민들이 평시민들이 평국민들이 아유 돈이 없는데 내가 집을 한 채 떡 살 수 있는 그런 현금은 없는데 금리를 내린다고 하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까? 이런 거지만 정말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은행에서 금리 싸다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지금 과연 집을 살까요? 오히려 저는 조심스럽게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회수하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앞에서 해드렸죠. 자,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이런 식으로 오버나이트 유동성이 막 수요가 몰려서 이 금리가 시장 기준금리 정도 돼야 되는데 막 갑자기 지난 17일인가 일주일 전인가요? 막 6%까지 올라가고 막 시작하자마자 막 10% 가고 이래서 불안해서 지금 연방준비은행이 돈을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푸는 이유, 그리고 이렇게 확대하는 이유를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행들이 통상 회계 분기 말에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하려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명분을 제시합니다. 지난번에 또 마찬가지였죠? 지난번에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지난번에 이 오버나이트 레포가 막 금리가 급등하고 막 그러니까 수요가 막 몰리니까 금리가 올라갔겠죠? 가치가 상승했으니까. 그때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업들이 법인세를 내기 위해서 단기적인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오버나이트 금리를 쓰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법인세를 올해만 냈나요? 작년에는 왜 근데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이 오버나이트 레포가 이 레포 금리가 이렇게까지 6%, 10%까지 급등하게 된 경우가 언제였었다고요? 2008년도 금융위기 직전에. 그럼 11년 동안 벌어지지 않았던 문제가 올해 갑자기 벌어졌는데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는 기업들이 법인세를 내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했대요. 작년에 법인세 안 냈어요? 작년에는 왜 오버나이트 레포 금리가 왜 치솟지 않았을까요? 이번엔 뭐라고 했다고요? 그때는 그 오버나이트 레포가 금리가 막 올라가니까 오버나이트 레포 금리의 어떤 그 시장의 어떤 그러니까 유동성을 푸는 거를 시작하면서 기업들이 법인세를 내기 위해서였다고 얘기를 했고 이번에 오버나이트 레포 금리를 1000억 달러로 확대하고 14일짜리 레포를 2배 이상 확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행들이 통상 회계 분기 말에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요? 굳이 왜? 지금 와서? 작년에는 안 그랬어요? 작년에는 은행들이 회계 분기 말에 현금 보유하려고 하는 성향이 없었을까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작년만 하더라도 정말 은행이 통상 회계 분기 말에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있다 손치더라도 굳이 오버나이트 레포나 14일짜리 레포를 건드리지 않고도 현금을 확보할 수 있었을 정도의 돈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딴지를 걸잖아요. 작년에는 법인세 안 냈어? 작년에도 법인세 냈을 때인데 왜 그때는 레포 금리가 급등하지 않았을까? 지금 은행에서 회계 분기 말에 현금을 보유하려고 그래? 작년에는 은행이 어떤 그런 통상 습성상 그런 거 없었어? 이렇게 딴지를 걸고 시비를 걸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요, 돈이 계속 말라가고 있어요. 어디선가. 돈을 계속 쏟아붓는데, 여러분 보세요. 7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죠? 그러면, 어찌 보면 7월 말에 금리 인하를 오랜만에 했습니다만,
이미 시장에서는 제가 올해 지난번에 한번 1월 달부터 쭉 한번 9월 달까지 정리해드렸죠. 이미 6월 달부터 7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하할 거라는 가능성이 제시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먼저 돈이 풀리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근데 벌써 지금 3개월 됐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찌 보면 돈이 더 마르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지금 돈의 어떤 그 물줄기가, 돈의 줄기가 마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어떤 리스크만 하나 딱 터지면 보세요, 여러분. 9월 25일 날 대한민국 증시 정말 아니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우리나라 증시가 저렇게까지 발작을 합니까? 이런 식으로 금리 인하에서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했다가 만약에 영국이 노딜되면요? 만약에 10월 17일 날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막 그냥 막 정치적인 변동사항이 벌어지면요? 혹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뜬금없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 때문에 이렇게 증시가 흔들렸는데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던 어떤 악재가 나와버리면 시장이 버틸까요? 못 버틴다라는 겁니다. 제가 걱정하는 게 이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이 컨트롤을 못해요. 트럼프가 컨트롤할 거다. 아, 미쓰리. 아이, 뭐 유동성 걱정하는데 트럼프가 있잖아. 아이, 지금 트럼프 당장 다 본인이 죽게 생겼는데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트럼프라는 한낱 인간이 이 유동성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미 이 유동성은요, 인류 역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 유동성은 이미 우리의 인간의 손에서 떠나버린 겁니다. 이거를 지금 돈을 막 푼다고 잡힐 것이냐? 안 된다니까요. 지금 돈을 푸는 건 매일 스테이크 먹기 위해서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단순하게 인간의 본성에 좀 기대어 제가 비유를 해드린다면 제가 유동성을 말씀드릴 때마다 만약에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돈을 푸는 거는 저쪽 어떤 시리아 그런 난민 아이들 다 죽어가는 아이들 유니세프에서 뭐 전화해주세요 뭐 한 달에 10,000원이면은 뭐 누구를 살릴 수 있고 그런 것처럼 그런 아이들에게 우유를 주고 영양제를 놔주고 예방주사 같은 거를 놔주는 그런 부양이었다면 지금 부양은 매일 스테이크 먹는데 앞으로 조금 스테이크 먹기가 좀 어려워질 것 같아. 야, 안 돼. 뭔 소리야. 어떻게 스테이크를 끊을 수가 있어. 먹어야지. 야, 대출받아. 이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어떤 집안이 있는데 한 집안은 너무 그냥 아이가 너무 막 배가 고프고 이러면 동정의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찌 보면 당연하게 그런 집은 지원을 받아야 되고 그죠? 뭐 내가 정말 동사무소에 뛰어가가지고 저 집 좀 도와줘야 되고 얘기를 하던가 그것도 안 되면 정말 내 거를 뭔가 나눠주든가 어떤 그런 동정의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이웃에서 맨날 스테이크 먹던 집구석에서 스테이크 못 먹게 될까봐 우리 대출 받았어요. 왜요? 스테이크 못 먹게 될까봐요. 이러면 여러분께서 얼마나 재수없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재수없다라는 걸 넘어서요. 이제 망조가 들었구만. 이제 저 집 좀 있으면 망하겠네.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제가 지금 시장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레포금리 이거, 뭐, 기업들이 법인세를 내기 위해서, 은행이 뭐 현금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엔 안 그랬냐고요. 한번 이거 우리 고민해 보자고요. 이런 불안한 상태에서 뭔가 하나 터지면 9월 25일 같은 증시는 우리는요, 앞으로 매번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견디셔야 돼요, 그런 증시를. 어떻게 견디셔야 된다고요? 현금을 쥐고 견디셔야 된다고요. 자, 영국 얘기를 잠깐 넘어가면, 영국은 뭐 그닥, 지금 어제 대법원에서 존슨한테, 야, 너 잘못했어. 라고 해서 의회 정회시키는 거 무효화시켰죠. 자, 이제는 제1야당 노동당 제러미 코빈 대표와 스코틀랜드 국민당 대표가 야, 존슨 총리 끌어내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끌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뭔가를 이제 먼지 털기를 해야 되죠. 그죠? 자, 보리스 총리가
런던 시장 시절에 모델 출신인 미국인 기업가 제니퍼에게 총 12만 6천 파운드, 약 1억 8,700만 원 규모의 뭔가를 돈을 공급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예. 제가 어제도 제 이야기 해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전 진짜 억울해요. 진짜 정말 뭐 지점장한테 도움을 받은 것도 없고 뭐 진짜 그 의사한테 뭐 도움을 받은 것도 없는데 그냥 스캔들처럼 막 엮여가지고 제가 그동안 마음고생한 거 보면 진짜 막 그냥 자다가 막 발차기 한 12번씩 하고 싶습니다. 자, 보리스 총리는 뉴욕의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있다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자 급한 마음에 런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영국 총리실에서는 존슨 총리가 사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자, 그리고 야당에서도 총리의 불신임함을 제출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야당에서 총리 불신임안을 제출하면 보리스 총리가 뭐예요? 청사에서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불신임안이 통과되더라도 일부러 끌어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보리스 총리가 청사에서 버티고 시간을 계속 끌려가면 10월 31일 날 그냥 노딜되어 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야당에선 그럴 생각은 없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뭔가 또 의회를 통해서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 하원에다가 힘을 많이 실어줬기 때문에 하원에서 완전히 노딜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그냥 싹쓸 뽑아버리는 어떤 그런 법안을 만들려고 하겠죠. 근데 우선 보리스 존슨 총리는 영국 의회가 다시 열렸으니까 26일 날 조기 총선안 다시 하자라는 거를 표결에 붙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존슨 총리가 지금 총선을 빨리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브렉시트 반대하는 사람들을 그냥 다 물갈이해버리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번 9월 5일 날, 9월 9일 날 두 번의 표결을 붙였지만 다 실패했죠. 자, 이게 지금 영국 상황입니다. 영국 아직까지 불안하지만 일단 지금 존슨 총리가 좀 힘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자, 미국은요. 새벽에 나온 기사가 맨 처음엔 이런 내용이 나오긴 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25일 날 이란 석유 운송과 관련한 중국 기업 등에 제재를 가하겠다. 대상에 오른 6개의 중국 기업과 5명의 중국인을 추가 제재하기로 리스트에 올렸다. 중국은 이런 거 눈 하나 깜빡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이란과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에 제재를 가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우려감이었다가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몹시 협상을 타결하고 싶어 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당신들은 기자들입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전일에 유엔 총회에서 중국에다가 뭐 지적재산권이 어쩌고 막 얘기했던 그런 강경 발언들과는 다른 모습이죠. 제가 어제 그랬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한 얘기는 중국에 대한 강경 발언은 중국에다가 한 얘기가 아니라 미국 국민들 들으라고 한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유엔 총회 딱 끝나니까 딴 얘기하잖아요, 지금.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란과 미국 문제를 잠깐 다시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 로하니 대통령이 미국이 이란 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 미국과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강경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란은 핵합의 준수하고 있는데 우리 이란도 한계심에 이제 봉착했다. 그리고 중동 지역 국가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동 지역 국가들 당신들은 우리가 친구지 미국이 이웃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녹취록을 공개했죠. A4 용지 5장 분량의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은 지난 7월 25일 날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 내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녹취록 공개하겠다. 야, 내가 이거 녹취록 공개할 건데 니네 민주당
이 녹취록 보면, 나한테 사과할까? 그렇게 해야 될걸? 예, 되게 자신감을 보였죠. 민주당, 니네가 나 지금 마녀 사냥시키는 거야. 지금 가짜뉴스 따위로 나 끌어내리려고 수작을 부리고 있는 건데 그건 진짜 시대의 개수작이야.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자, 바이든 아들에 대한 많은 얘기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바이든 아들에 대해 파악하고 싶어하는 만큼 우리 법무부 장관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우리 법무장관이 그쪽에다가 우크라이나 쪽에다가 전화할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미국 법무부와 협조해라 이거겠죠? 자, 당신이 뭐 조사할 수 없다면 어쩌고 저쩌고 당신이 알아봐 주길 바란다. 거기에다가 7월 25일 날 이 통화를 하기 전에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하기로 했던 지원 자금조차 중단시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야, 저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우크라이나에다가 지원하기로 했던 돈의 돈줄을 죄버리고 우크라이나를 압박했구나. 자, 도대체 그게 뭔 내용인데 2014년에 지금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자 제1순위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둘째 아들이 우크라이나 천연가스 회사의 이사로 취임을 했는데 사실 어찌 보면 이것도 사실 독인개gin이에요. 도찐개찐이에요. 2016년 즉 조 바이든이 부통령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비리 혐의로 이 조 바이든 둘째 아들이 조사를 받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이 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정부에다가 야, 이씨, 너 내 아들을 조사해 이런 개놈식이야. 검찰청장 해임해. 이렇게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의혹인 거죠. 그냥 예, 도찐개찐 아닌가요? 예. 제가 지금 미국 정치계를 보나 대한민국 정치계를 보나 그냥 다 도찐개찐 같은데 여하튼 뭐 그렇습니다. 자, 여하튼 이러한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의혹 때문에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이 우크라이나 그 2016년도에 조 바이든이 그랬다며 한번 조사해줘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에다가 압박을 넣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그동안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조차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하고 나섰습니다. 탄핵 조사 지시했고요. 자, 민주당에서는 이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죠. 민주당 하원은 총 43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과반 이상 지지를 받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 하원 명수가 235명인데 가결에 필요한 머릿수가 하원 435명의 과반인 218명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하원이 235명이니까 218명이면 가능할 거라는 거죠. 작년 11월 달에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기 때문에 진행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나 하원에서는 이렇게 과반이 가결시키면 가능하나 아직까지 미국은 상원은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고 특히 만약에 탄핵건이 민주당 하원은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는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의 표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원에서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날 미국의 증시 반등은 트럼프 우크라이나 통화 내역 탄핵 탄핵이라는 어찌 보면은 뭐 그렇게 신선하진 않지만 신선할 것 같은 그 탄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시장은 좀 놀랐던 거죠. 그러나 다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성을 차린 다음에 아이 탄핵을 어떻게 시켜? 야 탄핵 시켜봤자 야 상원에서 안 되는데 됐어. 약간 이런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낸시 펠로시가 바보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낸시 펠로시가 맨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즉 뭐 러시아 스캔들 지난번에 로버트 뮬러 특검 그 4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에서 지시되었던 그리고 로버트 뮬러 특검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러시아 스캔들 사법 방해 행위를 가지고 탄핵으로 몰고 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낸시 펠로시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괜히 건드렸다가 혹시 역풍 맞으면 어떡할까?
이거였는데 지금 낸시 펠로시가 탄핵을 주도하는 이유는 제가 낸시 펠로시의 어떤 생각을 좀 읽어보면 이런 거죠. 플러스 되고 있는 거예요. 플러스 되고 있고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즉 지난번에 사법방해 그죠? 플러스 거기다가 러시아 스캔들 플러스 여기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플러스 여기 또 뭐가 플러스입니까? 예. 경제. 미국의 2분기 GDP 경제 성장률. 사실 어찌 보면 낸시 펠로시보다 2분기 GDP 경제 성장률과 3분기, 4분기 GDP 경제 성장률을 더 걱정하는 거는 트럼프 본인이겠죠. 그러니까 낸시 펠로시는 상원에서 탄핵이 안 될 거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뭐를 보고 있는 거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돈이 있으면 없던 사랑도 생긴다니까요. 가난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행복이 창문 밖으로 도망간다고 했잖아요. 경제가 좋으면, 증시가 좋으면, 막 이런 상황이 좋으면 미국 국민들이 이게 뭐가 의미가 있어. 야, 그래도 우리 지금 밥 먹여주고 이렇게 직장 다니게 해주고 경제 좋게 하는데 저렇게 중국이랑 싸우는데 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딨냐? 다 그렇지. 라고 생각했던 국민들이 이제 증시가 막 하락하고 그리고 증시가 하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이제 실질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피해를 입히고 이제 미국의 소비자들한테 피해를 입히면 미국 국민들이 배고파지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 샤방샤방 반짝반짝했던 그런 눈빛이 아니라 대통령 잘못 뽑았나 봐. 저 새끼 진짜 나쁜 새끼인가 봐.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결국 여론이거든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위대해도 그 위의 권력은 국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민이 만약에 등을 돌리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낸시 펠로시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상원에 가면 탄핵이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사법방해 행위, 그다음에 러시아 스캔들, 거기에다가 우크라이나 계속 플러스 시키고 거기다가 이제 경제 성장률도 3%도 안 되죠. 막 이런 것들을 막 이제 끄집어내서 막 덩어리를 막 키우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국민들은 그래? 트럼프가 아니야? 쟤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누구 뽑을까? 이렇게 마음이 흔들린다라는 겁니까? 그거를 노리고 있는 거겠죠. 탄핵이 실질적으로 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민심을 흔들겠다는 의도가 저는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하니 대통령이 이제 이란도 인내심에 한계에 있다. 막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이란과 미국과 한판 붙는 거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전해드렸는데 이란은 이렇게 강경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몰리면 칩니다. 근데 언제 몰리느냐? 노벨 평화상 확인하고 노벨 평화상 좀 일단 왜냐면 그거를 사실 아직까진 놓긴 좀 아깝잖아요. 그죠? 놓긴 좀 아까우니까 막 북한을 비핵화 얘기하고 나는 평화를 바라는 대통령이야 막 얘기하고 여기에서 여러분 노벨 평화상에서는 중국과 무역 분쟁은 배제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서 그러니까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다가 막 강경한 거는 제가 중국에다가 한 게 아니라 미국 국민들한테 했다고 얘기한 게 뭐냐면 그거는 어찌 보면 노벨 평화상과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에게 나 중국이랑 계속 싸울 거야. 나 쉽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야. 이거 보여주면서 또 노벨 평화상 받기 위해서 나 비핵화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이란이 저렇게 테러를 저지르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란을 테러 집단으로 또 한 번 각인시켜줬어요. 그거 왜 했겠습니까? 나는 평화주의자인데 이란이 테러를 일으키면 나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란을 칠 거라는 명분을 깔아놓은 거죠. 거기에다가 북한을 비핵화. 나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아직까지 노벨 평화상 작년에 여러분 노벨 평화상 얼마나 거론됐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냐, 뭐 트럼프 대통령이냐, 뭐 김정은이냐. 그래서 김정은을 어떻게 줄 수 있느냐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미 후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된다. 그럼 다음 기회, 그 다음 기회가 지금이란 말이에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노벨 평화상 받고 싶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관종이란 말이에요. 관심 받고 싶은 종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그런 것 좋아요. 뭐 상 받고 이런 거 이렇게 막 노출되는 거. 거기다가 노벨 평화상을 지난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에 취임한 지 10개월도 안 돼서 받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노벨 평화상 발표될 때까지 버티고, 그죠? 그리고 이란은 지금 강경하고 계속 거기에다가 미국 내에서 민주당에서 막 탄핵 진행하고 여기에 경제 성장률이 좀 안 좋아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트럼프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란이랑 붙어요. 붙을 가능성 커요. 대신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란이 뭔가 사고를 미리 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란이 뭔가 테러 비스무리한 걸 해서 뭔가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드론이 공격받아서 드론이 피격당한다든가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되고 사람의 생명이 다쳐야지만 미국이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이란과 부딪힌다면 어느 선에서 적절하게 마무리돼야 될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계획이 성공적일 수 있죠. 근데 저는 어찌됐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힘들 거라는 거,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정말 시장이 재미있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반등했으니까 9월 26일 우리나라 증시도 반등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 반등하려고 하는 힘이 기관이라면, 금융투자라면, 예, 그렇게 저는 기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2분기 GDP 경제성장률 확정치를 발표하면, 아, 미국이 확정치가 뭐 2% 뭐 어쩌고 있는데, 물론 이미 지금 속보치와 잠정치가 2.1%, 2.0% 나와서 한 이 정도 나올 거라는 거. 예. 그러니까 이거예요. 1.9%가 나오면은 헉 하겠죠. 그러나 2.0%가 나오면 그러려니 할 겁니다. 그러나 이게 그러려니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되면 3분기, 4분기에는 3% 중반을 만들어야 되는 부담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선 그게 안 될 거라는 거. 예. 이런 걸 우려하는 이제 어떤 보도들이 나오겠죠. 그럼 과연 미국이 앞으로 목요일 날 혹은 금요일 날 증시에서 예,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 미국은 지난주 한 주 동안 1% 하락하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미 지금 시장의 어떤 그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예, 역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부러 그 중력의 법칙을 역행하면서 막 올라가다 보니까 어제 그만큼 더 타격이 컸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은 예, 어떤 반등이라는 의미로 예,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관들이 이렇게 금융투자를 비롯해서 사대는 이유, 그 백은 금리 인하 기조거든요. 미쓰리가 그거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금리 인하 효과가 없을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분위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욕 연방은행에서 지금 풀고 있는 레포 금리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하나만 또 터져봐요. 증시는 예, 정신없이 흔들립니다. 자, 제가 요즘에 여러분 충격적인 발언을 하자면 제가 맥주를 끊었습니다. 예, 겁나 충격적이죠? 제가 지금 목소리가 또랑또랑한 이유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쉬는 것도 있지만 맥주를 안 먹어서 그래요. 자, 왜 맥주를 안 마시느냐? 정신 번쩍 차려야 될 때거든요. 매우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정신 번쩍 차리고 시장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